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문형철입니다. 4년 전인 2021년 7월 여순 사건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후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또 유족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기대했죠. 하지만 조사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했고 심지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들이 진상조사에 참여하면서 우려와 반발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행히 철저한 진상조사와 희생자 명예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여순 사건을 둘러싼 여러 과제들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소개합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형용 지리산권역 역사문화연구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용입니다. 네, 우리 대표님께서는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은 아니시지만 네. 그래도 여순 사건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고 또 실제로 우리 특별법 개정 작업에도 활발하게 참여해 주셔서 지역에 계신 여러 유족분들 참 반가운 마음으로 방송 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된 지 이제 4년이 지났는데 일단 특별법 제정 의미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가죠. 네, 이제 여순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였던 1948년 10월 19일부터 이제 55년 4월 1일까지 여수 순천 인근에서 발생했던 민간인 학살 사건입니다. 이 여순 사건이 발생한 이후 70년이 넘도록 국가가 무고한 국민들을 학살했던 것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하지도 않았고 진상을 밝히지도 않았고 또 유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지원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족들께서 사실 반란이라는 오명을 쓰고 통한의 세월을 보내오셨어야 했는데요. 지난 2021년에 드디어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여순사건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 여순사건법은 민간인 학살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마음 아픈 과거사를 청산하고 미래를 열고자 여야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을 했던 법안입니다. 네, 하지만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서 지난 3년 동안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해 왔는데요.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 여순사건법을 제정했던 애초의 취지를 좀 잘 살려서 반드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과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을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 소장님께서는 전에 이제 유족단체 대변인도 하셨고 그리고 여순 사건 범국민연대 공동대표도 맡으셨고 네. 유족분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이제 소통하신 입장에서 지난 4년 유족들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제가 유족 2세로서 이 여순 사건이 발발한 지 73년이 되는 해에 아주 어렵게 여순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네. 국회를 통과할 때 정말 많은 고령의 어르신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던 그런 기억이 생생한데요. 네. 제주 4.3 사건에 비해서 우리 여순 사건은 약 22년 늦게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 늦게 출범한 여순위원회가 좀 더 신속하고 속도감 있게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를 결정할 거로 우리 유족민들은 생각을 하셨는데 네. 막상 이 시행 3년 6개월을 지나고 나니까 네. 이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정말 참담하고 원통한 시간들이었는데요. 마치 여순위원회가 어쩌면 고령의 유족분들이 돌아가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참 결과가 참담했습니다. 시행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심지어 여순 사건 특별법이 만료된 조사 기간이 다가오는 시점에도 전체 신고 건수의 10%도 못 미치는 700여 건만이 희생자 결정을 했던 사실이 있죠. 네. 과연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직하면 이제 국회 행안위에서 우리 용인 의원님께서 국정감사 때 강하게 질타하셨습니다. 여순위원회를 직무유기위원회와 같다라는 생각을 질타를 하셨는데 그런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만은 이 여순법 제정과 시행의 기쁨은 우리는 잠시였고 그 지난 4년은 또 다른 고통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순위원회의 그 늦장 희생자 결정, 네. 그다음에 많은 기각 결의, 그다음에 현행법으로 이 희생자로 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적법에 의해서 유족으로 결정되지 못하는 사례들, 그다음에 여순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축소하려는
알지 못하는 무언가의 그런 큰 조직과 싸운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특별법 제정된 이후에도 뭐 제도적으로 좀 보완될 부분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실제로 이제 대표님께서는 작년에 그 개정안 또 직접 발의하셨는데 당시에 좀 주목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습니까? 네, 이제 작년 하반기에 제가 법안 개정안을 발의를 했었는데 당시의 상황을 다시 좀 돌이켜 보면 네. 대부분의 사건들이 조사기간 만료로 처리되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했고요. 이 조사기간 연장에 있어서는 국회의장과 그리고 여야 정당들 그리고 정부 측 행정안전부에서도 다 동의를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다만 기간만 단순하게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좀 내실 있게 위원회 운영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고민이 있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간만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좀 권한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는 조사 기간뿐만 아니라 신청 기간도 좀 연장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순 사건 피해자들과 유족들 중에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피해 접수도 제대로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신청을 더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개정안을 좀 담았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여순사건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추천함으로써 국회에 좀 이렇게 어떤 이 위원회가 좀 더 중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담았고 또 사실상 방치되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국회에서 이 여순사건위원회에 대해서 제대로 좀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 연일회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이제 법안이 여야 심의를 통해서 의결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신고기간 연장이라거나 아니면 위원회 국회 보고 의무는 이제 담겨지진 못했는데요. 네. 그래도 조사 기간이 연장되고 또 국회에서 위원들을 추천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유의미한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여순사건위원회가 잘 운영되는지를 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보완 입법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하면서 어쨌든 조사 기한 연장됐지만 조직이라든가 운영 측면에서는 여전히 이제 과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여순 사건 진상 규명 핵심 조직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중앙위원회는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여순위원회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구성을 보게 되면 당연직으로 6명이 돼 있고 네. 위촉직으로 9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산 15명이 돼 있는데요. 이 당연직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행안부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법제처장, 전남도지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기 위원회는 24년 2월 28일 임기가 만료가 됐고요. 현재는 2기 위원들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2026년 2월 28일까지 활동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유 등의 이유로 사임 등의 이유로 3분이 결혼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개정된 법령에 따라서 이 3분을 국회가 지금 인선을 했고 지금 위촉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위원들 명단이 나와 있는데 그 위원들 중에 뭐 뉴라이트 계열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적, 역사적으로 좀 편향된 인물이 아직 좀 남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좀 살펴보니까요. 네. 이승만 기념사업회를 추진하고 기념관을 만들려 했던 분들이 지금 여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중앙위원으로.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이 국민을 학살한 사건을 이승만 대통령을 추종하는 분들이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 자체는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전 정부에서 어쨌든 일부 극우 성향의 인사가 포진됐다는 건 여순 사건의 본질이나 이 내용을 왜곡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이제 유족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영향 때문인지 희생자 유족 심사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이렇게 기각 신청을 당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다른 이제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윤석열 정부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아마 이승만 정부의 손잡벌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을 이렇게 기념관을 건립하는 일을 추진을 했었고 또 이러한 어떤 그 정치적 맥락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여순 사건이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가장 좀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사들을 통해서 이 여순 사건을 본인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좀 왜곡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런 어떤 과정에서 이제 이런 희생자 결정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과연 무관하겠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또 우리 여순위원회의 실무를 총괄하는 여순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지원단에서 이 심사와 조사를 담당하는 조직이 있는데 이 최종적으로 이 부서를 거쳐야만이 여순위원회를 통해서 희생자 결정이 완료가 되거든요. 근데 현재 심사 조사 과장은 국방부에서 파견 나오신 분이 보고 있고 조사팀장은 경찰청에서 나오신 분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여순 사건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희생자들이 군경에 의해서 희생되신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과연 이런 사건의 특징을 갖고 있는 여순 사건을 국방부에서 나오신 분이 조사 총괄을 하고 있고 심사 총괄을 하고 있고 경찰청에서 나오신 분들이 조사를 팀장을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한번 들여다봐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희생자 결정이라든가 기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지 실제로 현재 기각이 한 89건 정도 지금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기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후유 장애 후 사망하신 경우 이 부분이 15건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우리 여순법이 55년 4월 1일까지로 이 피해 기간을 정해놨거든요. 그 전에 장애를 입으시고 55년 4월 1일 이후에 돌아가신 분들은 희생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으로 이게 희생자로 되지 못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법 개정을 통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또 다른 부분이 이제 호적이 잘못돼 가지고 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하는 유족으로 결정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전라남도 지원단 위원들로부터 들은 얘기로 말씀을 드리면 6.25 이후에 그 동부 유권이 아닌 타 지역에서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을 다 지금 여순 사건 희생자로 보지 않고 진화이 쪽으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74건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89건의 기각 내용을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전라남도 실무지원단 실무위원회 위원들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왜 그러냐면 중앙위원회에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이 내용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사유로 정확히 기각이 되는지는 여순위원회만 알고 있고 다른 데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대표님께서는 이 위원회 인적 구성이나 아니면 명확한 사유 없이 이렇게 기각되는 사례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인적 구성은 사실은 이제 정말 좀 문제가 많다. 이게 정말 여순사건위원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단장뿐만 아니라 그 일기 기획단 단장을 보면 허만호 씨부터 이제 뉴라이트 한국 현대사학회의 발기인이었습니다. 근데 단장만 문제인 것이 아니라 위촉 집단원의 다수가 뭐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를 그렇죠. 주도했던 인물이라거나 아니면 4.3 특별법을 비판했던 인사라거나 좀 이런 극우 편향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단 단원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절반이 이제 전현직 국방부 소속인 분들인데요. 이 가해 조직에 있는 분들이 과연 이 가해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편향 없이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크고요. 유족은 단 한 분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을 지원해 왔었던 민간의 시민단체 전문가들도 배제되어 있었던 것도 저는 문제라고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극우 편향 인사가 아니라 실제로 전문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들로 다시 재구성해야 하고 국방부 중심이 아니라 피해자들과 유족들 그리고 시민사회 전문가들 중심으로 다시 구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희생자 유족 신고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전라남도에 있는 실무위원회가 1차로 심사를 한 다음에 이걸 이제 중앙위원회로 넘기게 되죠. 네. 그러면 이 신청을 받은 중앙위원회에서는 90일 이내에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기한을 지키는 사례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 작년 8월 말 딱 1년 전 기준으로요. 여순사건위원회 사건 처리율이 9.5%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들어온 신고 10건 중 1건도 제대로 처리를 못한 겁니다. 근데 조사 8월 말 기준이었는데요. 조사 기간 만료가 10월 5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남짓한 상황 안에 그러면 나머지 90%가 넘는 사건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조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업무 태만 정도가 아니라 이건 직무유기를 한 그렇죠. 거다라고 좀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이 실제로는 중앙위원회가 실무위원회의 심의 의결 요청을 받고 90일 이내에 이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결부터 심사까지 실제로 소요됐던 기간은 규정되어 있는 90일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218.7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처리된 사건의 93.7%에 해당하는 665건이 이 시행령으로 규정된 90일 규정을 위반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건을 접수한 이후에 희생자들과 유족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평균적으로 523일이 걸렸습니다. 1년 5개월 7일이 평균적으로 걸린 건데요. 사실 이미 70년이 넘게 이 진상규명을 기다려왔던 그리고 명예회복을 기다려왔던 유족분들이 고령이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가의 묵묵부답 속에서 이제 조금 다시 진상규명을 하나라고 했지만 이렇게 직무유기 수준의 위원회의 활동으로 인해서 또다시 긴 시간을 견뎌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이 반드시 좀 바뀌어야 하고 특히나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빠르게 진상규명 과정들을 이행해 나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심사에 걸리는 시간,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얘기됐던 게 뭐 조사 인력이 좀 부족하다, 전문가들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이제 예전에 나왔었는데 단순한 인력 문제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의지의 문제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리 유족들은? 의지의 문제로 보고 있죠. 의지가 있으면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충원할 것이고 그렇죠. 조직이 문제가 있으면 조직을 개편할 것이고 의지의 문제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무위원회와 여순위원회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애초에 법을 만들 때에 이 여순위원회의 효과적인 그 진행을 위해서 전라남도에 실무위원회를 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무위원회가 이 여순위를 지원하는 형태의 어떤 설계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실무위원회가 조사한 내용을 서울에 있는 여순위원회에 보내게 되면 거기서 또 다시 조사와 심사를 또 합니다. 이중으로 한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럼 거기서 또 기각이 나오는 거예요. 과연 이게 애초에 설계한 그 법을 설계한 취지냐. 이 앞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90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거든요. 네. 여순위원회로 올라오면. 그 업무만 하면 되는 거죠. 실무위원회에서 조사해서 올린 것을 의결할 것이냐 기각할 것이냐 요걸 결정하면 되는 일인데 다시 또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조사를 누가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에서 나온 네. 쪽에서 이 조사를 하고 국방부에서 나오신 분이 총괄 심사 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지금 이러한 그 형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희생자 결정이 지연되는 사태가 아까 500일 넘게 이렇게 그렇죠. 들었는데 사실은 저는 지금 3년이 넘어도 결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두 조직을 가지고 이원화된 어떤 운영을 할 바에는 여순위원회를 아예 그 여순 사건 당시에 진학군이 주둔했던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죠 지금은 광역시로 이 위원회를 옮기는 게 맞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실무위원회를 흡수해서 통합으로 운영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지금 같은 비효율적인 운영을 할 바에는 그런 의견도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까지 여순 사건위원회가 13차례의 그 회의를 했습니다. 단 한 번을 빼고는 다 서면회의입니다. 그럼 굳이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이 사건의 중심지로 와서 정말 사건 현장을 보고 현장에 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은 서울에서 마치 군림하듯이 전라남도가 보낸 자료 보고 이건 아니다, 기다 이렇게 하는 형국으로 보입니다. 예. 이 전체적인 업무 처리 과정 볼 때 우리 전라남도가 운영하고 있는 실무위원회의 뭐 문제점이라든가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이원화된 구조로부터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이제 실무위원회도 참 문제가 많았는데요. 사실 여순 사건의 절반 이상이 실무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건 처리율이 9.5%에 불과했던 현실은 사실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전남도에도 큰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전남도에 지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김영록 지사께서 이 실무위원회 운영에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라는 점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2년 8개월 동안 실무위원회가 열린 것은 단 10차례에 불과했고요. 이 중에서 도지사가 직접 참석한 것은 딱 2차례뿐이었습니다. 사실상 그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도지사가 의지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것이 아니라 임명장 줄 때에만 참석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런 도지사의 어떤 무관심 속에서 사건 처리율이 그렇게까지 저조해진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좀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무위원회 조사팀 소속의 공무원들이 조사를 했던 그 조사율이 낮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민간 조사관들은 매해 평균 한 460건 정도를 그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팀 공무원은 3명이지만 11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인력이 계속 물갈이가 되고 전문성 있는 민간 조사관도 계속해서 교체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조사팀 자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좀 짚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군별로 조사의 편차도 굉장히 좀 컸습니다. 여순사건법 시행하고 3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었는데 23개 전남 시군 중에 12개 시군은 기초조사조차 완료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조사율이 50%, 60%에 불과한 시군도 허다했고요. 그러니까 전남도가 의지를 가지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고 실무위원회를 운영해서 전체 중앙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압박하고 요구해 왔다면 네. 최소한 이 정도로까지 방치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저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살펴보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도 큰 논란이 됐습니다. 네. 여기에도 이제 뉴라이트 계열이나 또 편향된 역사관을 가진 인사들이 상당수가 좀 포함됐고 특히 윤석열 변호인이었던 김계리 변호사도 여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네. 제가 12.3 비상계엄 내란 국정조사를 하다가 국정조사를 하기 때문에 당시 진행되고 있었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그 아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김계리 변호사가 그 윤석열 씨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려서 제가 처음에는 이게 똑같은 사람이 맞나, 여순 사건의 진상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옹호하는,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그런 변호를 할 수가 있는가. 근데 사실 이름이 굉장히 좀 독특하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일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좌절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여수 순천이 11구 사건은 대한민국 최초의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국가가 민간인들을 학살했던 국가폭력 사건입니다. 근데 이 지난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부정하는 사람이 77년 전에 여수 순천에서 발생했던 이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거는 이 여순사건위원회의 존재의 이유 자체를 명백하게 부정하는 인사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여순사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 기획 단원은 여순사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하도록 규정해놨습니다. 네. 근데 이 김계리 변호사는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어떤 민간인 학살 재판이라거나 아니면 과거사나 국가범죄 관련 재판들을 맡아서 담당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5.16 쿠데타를 미화하는 등 이 구구적인 역사관으로 비판받아왔던 지금 박선영 진화위원장이 그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을 때 그 극우적 역사관을 가진 교육감 후보의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이력만 존재했을 뿐이고요. 그래서 여순사건위원회가 전문성에 대한 검증 없이 그냥 친정부적, 극우적 인사로 이 여순사건위원회 기획단원들을 채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김계리 변호사의 존재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네.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 기획단에 직접 계셨으니까 한번 네. 여쭤보면 이런 인사들이 포함되면 과연 이 기획단이 제대로 운영됐을까 하는 의구심이 뭐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데 이 실제 기획단이 활동 어떻게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우리 기획단이 당초 예정보다 한 1년여 이상 늦게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단의 명단이 발표가 되고 나서 앞서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편향성 논란에 휩싸이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시작 전부터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위원회의 1층 로비에서 많은 분들이 시위를 하고 계셨고 또 거기에 참석을 해보니까 10명의 위원들이 위촉이 됐는데 한 분은 이제 논란이 일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총 저를 포함해서 9분이 시작을 했는데
마치 제 느낌은 8대1의 느낌. 그래서 굉장히 처음부터 좀 힘든 어떤 시간을 보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기획단 활동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뭐 대부분의 부분에서는 큰 충돌 없이 이렇게 넘어갔는데 우리 여순 사건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용어 정의에서 그래서 원래는 기획단 내용이 비밀 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이미 오픈된 내용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14연대의 반란이라고 이렇게 용어 정의를 했거든요. 당초에 그 우리 실무진이 준비한 자료에는 14연대의 봉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직 그 우리 진실 규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중립적 표현으로 봉기라는 말을 썼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2회차 회의 때 우리 허만호 단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 단원들께서 같이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 하면서 14연대의 봉기를 반란으로 이제 얘기하셔서 제가 거기서 강력히 항의를 하고 회의장도 박차고 나가고 또 그 뒤에 여러 차례 그 문제 때문에 큰 소리가 오고 가고 하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제외하고는 뭐 대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이 진행이 됐는데요. 우리 기획단 활동하면서 지금 한 3가지 어떤 과제를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서는 나름대로 참 기대 이상으로 잘 나왔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법적 재검토라는 거는 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님들이 용역을 하셨는데 기대 이상으로 저는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그 보고서가 기초사실조사 보고서가 그리고 그 다른 두 어떤 과제는 상당히 좀 미흡한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굉장히 실망스러웠다. 그래서 이것은 보고서로서 채택이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저는 이죽 대표로서 냈습니다. 기초사실조사 보고서가. 그래서 그런 어떤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네. 이 진상조사 보고서라는 건 어쨌든 특별법의 최종 결과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예, 뭐 들으셨듯이 이런 편향된 인사들이 작성 기획단에 포함돼서 진상조사의 성격을 규정한다, 혹은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건 여순 사건의 본질 자체가 이렇게 왜곡될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이기 기획단은 저는 완전히 반대로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기본소득당에서 지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서면으로 이 진상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구성 방향에 대해서 좀 질문을 했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했는데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의지를 밝혀 주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제대로 장관 후보자, 지금은 이제 장관이 된 당시 후보자가 입장을 밝혔던 만큼 제대로 기획단이 구성될 수 있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보고서 작성기획단 1기 이제 임기가 끝났고 지금 이제 2기 구성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뭐 7월 말이나 8월 초면 구성이 될 거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새롭게 구성이 된다면 정상적인 운영이 좀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좀 갖고 계세요? 네, 지금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어느 정도 지금 인선은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아마 국무총리 결재를 통해서 이제 단원 위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성은 유족 대표 1인, 그다음에 법조인 1인, 그리고 여순 전문 학자들 8분 이렇게 했는데 1기 때의 어떤 과오를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2기 인선은 잘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2기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저는 좀 적극적으로 이 기획단을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기가 편향성 논란에서 많은 일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소중한 시간을 사실은 많이 허비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2기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셔가지고 이분들이 좀 올바른 진상규명의 어떠한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좀 활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2기 활동을 시작하면 진상조사 보고서는 언제쯤 이제 나올 걸로 예상을 하면 되겠습니까? 원래는 이제 작년 10월 5일로 조사 기한이 만료가 되면 6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럼 6개월이면은 올해 4월 달입니다. 그래서 1기 임기가 4월 4일로 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요. 올 4월까지 작성을 해서 여순위원회에 보고를 하면 여순위원회는 그로부터 6개월, 그러니까 올해 10월까지 보고서 채택을 완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사가 미진한 관계로 1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10월 5일까지 조사 기간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올 10월까지도 조사가 마무리가 못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마 3개월 전에 국회에다 보고를 하고 1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사 기간을. 그래서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조사가 26년 10월 5일까지로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럼 그로부터 6개월 뒤니까 27년 4월까지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네. 27년 10월까지 이제 여순위원회가 그걸 완결할 수 있는데 또 우리 개정된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진상보고 작성 기획단이 6개월 내에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아 이게 좀 시간이 부족하다 하면 또 6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 보고를 해서 그렇게 되게 되면은 뭐 28년까지 넘어가게 되죠. 네. 예, 그래서 개정된 법에 의해서 최대 한 2년 6개월 정도 이렇게 늘어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조금 실무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좀 애로가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계획을 1년 단위로 세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1년밖에 못 받고 조직도 1년을 예상했다가 또 1년 다 돼가서 또 안 되면 또 연장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려움을 좀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눈여겨봐서 좀 효과적으로 이렇게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 문제는 어쨌든 이제 2기가 출범하면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서 다뤘듯이 이제 중앙위원회가 남아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또는 편향된 역사관을 가진 인사들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고 이분들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뭐 이 문제는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순 사건을 비롯한 한국전쟁 시기 전후의 민간인 학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이 바로 이승만 이 대통령입니다. 근데 작년 4월에 임명됐던 2기 여순사건위원회 중앙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절반 가까이가 이승만 추종 세력입니다. 먼저 오영섭 위원 같은 경우는 연세대 이승만 연구소에서 25년 동안 활동을 했고요. 이승만 업적을 재평가해야 된다라고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국민은 일본 국적이었다라는 말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김영석 그 독립기념관장을 그 자리에 직접 추천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민원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승만 포럼을 개최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정교과서에 여순 사건을 반란이라고 기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중앙위원회에 있으면서 맡고 있는 업무를 해태하고 있으니 당연히 사건 처리율이 9.5%에 불과했던 것이다라고 좀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2기 중앙위원들이 사실 법정 기간을 초과할 때까지 이렇게 사건 처리를 방기했던 것은 저는 명백한 해촉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진 사퇴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네. 김민석 총리가 이제 위원장이 되었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께서 직접 이 중앙위원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해촉에 나서고 과거사의 전문성이 있는 좀 유능한 인사들로 새롭게 중앙위원회도 재구성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중앙위원회 또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 뭐 정상화될 것이라 한번 기대를 해보고 또 다른 문제는 아까 뭐 간단히 언급했듯이 희생자 유족 심사 이 부분은 이제 속도를 좀 내야 될 텐데 먼저 현황 한번 자세히 짚어보면 신고 건수 또 심사 건수 뭐 정리된 자료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6월 30일 기준으로 전체 신고건 중에 약 36.5%가 처리되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사실 여전히 너무나 미진한 상황이고요. 기초조사에 해당하는 지자체 사실조사도 제가 1년 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완료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중앙위원회에 2,132건 그리고 실무위원회에 2,889건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본위원회에 계류된 것만 1,000건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안건들은 사실 각 위원회가 의지를 가지고 회의를 소집하면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안건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안건들을 처리하지 않고 미루고 있음으로써 지난 70년이 넘는 시간들을 기다려왔던 유족들이 진상규명을 신청한 후에도 수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의지를 가지고 즉각적인 사건 처리에 나서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우리 유족분들은 어쨌든 이제 워낙 고령화돼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진상 결과를 받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게 지금 이제 현실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속도를 내려면 우리 유족분들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여순위원회가 이 시급성을 인지하고 제대로 활동했다면은 지금쯤 다 이 계획대로라면은 이 진상 보고서 작성 그 보고서도 채택이 될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이유가 아니라 이게 날들을 법이 만들어놓은 조직이 제대로 시행을 못하는 게 가장 큰 거죠. 윤석열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뭐 앞서 위원들의 구성을 보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이승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 어떤 배경이 있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유족들이 바라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은 대통령께서 이 여순의 문제를 좀 나서셔가지고 이번에 참사 유족들을 모셔서 그분들께 국가의 최고 책임자로서 사죄한 모습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했거든요. 우리 여수는 이 참사도 아니고 국가가 나서서 가해를 한 이 학살 사건입니다. 그런데 77년이 지나도 지금 아무도 어느 이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어느 누구도 이 여순의 손을 잡아주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12.3 비상계엄으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이 부분만큼은 꼭 해내야 된다. 그래서 뭐 이것이 뭐 진상보고서가 없어서 대통령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는 이미 지나간 얘기입니다. 이미 제주 4.3보다 22년 늦게 법이 제정됐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진상보고서 채택도 못하고 있고 그렇죠. 그걸 기다려서 대통령이 오신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시대적인 착오라고 봅니다. 지금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께서 우리 여순 고령의 유족들을 정말 청와대에 초청 안 하시더라도 네. 이 합동 추념식이라도 오셔가지고 이 정말 이렇게 진상규명이 제대로 못 되고 아직까지 명예회복이 못 된 거에 대해서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 사과를 하시고 손을 잡아주신다면은 네.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은 일사천리로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우리 이제 유족들 관련해서는 배보상 문제도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원래는 이 특별법 초안에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다가 워낙 예산이 수반되기도 하고 또 반발도 있어서 빠지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네, 이 국가폭력 피해자 배보상에 대한 정부의 어떤 태도 자체가 좀 빠르게 변화해야 하는데요. 이 여순 사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국가가 청구기간이 지났다라는 입장으로 지금까지 회피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서 정부가 무분별하게 상고를 하면서 피해자가 절망 속에서 이제 생을 등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국가폭력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수십 년간 통한의 세월을 겪고 있던 피해자 유족들을 계속해서 기다리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해자 유족들과 소송 공방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국가가 이런 무분별한 상고와 또 책임 회피 관행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자 배보상에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새롭게 법무부 장관이 된 당시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이런 무분별한 상고, 피해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상고 관행을 개선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고요. 저 역시 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적을 해서 이런 부분들 개선해내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순 사건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의 제대로 된 배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이런 기조부터 또 법 제도까지 바꿔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촘촘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여순 사건을 뭐 현대사의 비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보면 여전히 이제 지역의 문제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알지도 못하는 것 같고 홍보도 좀 덜 된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안 그래도 며칠 전에 그 전북도의 한 지자체에 그 여순 담당을 찾아서 전화를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지리산 권역에 같이 포함된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담당자가 그러면 이거를 이 신고 기간이 올 8월까지 연장됐는데 네. 뭐 후행카드를 개점하거나 이렇게 읍면 동의에 적극적으로 알린 사실이 있냐 없다고 그래요. 그냥 공문만 받아가지고 네. 자기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바로 읍면 동의에 하달을 하겠다. 그래서 이 무슨 얘기냐면요. 여순위원회가 이 70년이 넘는 이 사건을 온전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정말 적극적인 자세로 현장을 찾아다녀야 되거든요. 지금 이번에 그 완도에 직권 결정을 해서 이 조사가 들어가는 네. 게 첫 사례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사례를 보니까
이 피해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한 번도 이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그것이 여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여순 사건은 단순히 그 당시에 피해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의 연좌제라는 걸 통해서 그렇죠. 이 내용을 숨겨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아버님과 할아버님이 돌아가셨어도 이게 뭐 6.25 때 돌아가신 건지 여순 사건으로 돌아가신 건지 그 이유를 모르는 그런 유족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이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걸 제대로 알리고 또 아까 제가 그 광주로 이 위원회를 옮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진화군에 의해서 희생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순 사건은. 진화군의 행적을 따라가야 돼요. 진화군이 어떤 작전을 펼쳤는지 그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그 지역에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피해자들을 찾아서 이 피해가 여순 사건의 피해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정부는 여순 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70년간 거의 반란으로 규정하고 그렇게 교육 받아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다들 시시하고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지역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지금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서부 지역 이렇게 지금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네. 현행 법에 그 광주가 빠져 있답니다. 의원님 이거 한번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전라남도 하면 옛날에 광주가 다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행정구역상 광주 광역시로 되다 보니까 광주 지역에 피해자가 많은데 우리 실무자들 얘기가 광주 지역 가서 조사를 하려면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거예요. 피해 지역으로 이게 포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법 개정을 통해서 좀 신속히 처리해 줘야 될 것 같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네, 뭐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겠지만 사실 공소시효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겠다라는 이야기를 대통령께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 개정안의 경우는 이미 국회에 여러 개의 법안들이 발의가 되어 있고 제가 발의한 법안에도 해당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의지를 밝힌 만큼 좀 국회와 정부가 함께 협력해서 연내에 공소시효 폐지를 비롯한 과거사기범법 전면 개정안을 빠르게 처리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요.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기 중앙위원을 해촉하는 문제도 있고 기획단도 다시 쇄신해서 재구성해야 하고요.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이 여순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의 의지를 밝혀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많은 것들이 풀려 나가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7주기를 맞아서 대통령실 차원의 진심 어린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국가폭력에 대해서 성찰하지 않은 정권이 12.3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결국에는 과거의 국가폭력을 제대로 우리가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이야말로 내란 청산이라고 하는 지금 2025년에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의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최초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그 계엄령 하에서 민간인 학살이 자행되었었던 이 여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당연히 내란 청산의 출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제대로 된 위원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감시해 나가겠습니다. 네, 뭐 자연스럽게 마무리 멘트 해주셨는데 소장님께서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여순위원회 제가 기획단 활동도 해봤습니다만은 이걸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하나하나 이 체크하는 거는 뭐냐면 주인 의식이에요. 그런데 이런 결과들이 왜 나왔냐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이 여순위원회에는 주인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위원장이 국무총리이시고 부위원장이 행안부 장관이시고 네. 법무부 장관, 뭐 법제처장 다 이런 분들 전라남 도지사 위원으로 계시지만 실제로 이분들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순위원회 상근직 위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이걸 개정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인감, 책임감을 갖고 진두지휘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조직은 각 부처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로 임기제 공무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끝나고 가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결과는 계속 반복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새롭게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구성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아마 이 12.3 비상계엄이 왜 생겼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여순 사건이 해결하지 안 됐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라 하는 메시지를
역사적으로 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이 여순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좀 속이 상해요, 사실. 대통령께서. 그래서 이번 합동추연식에 반드시 오실 것으로 우리 유족들은 믿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나서서 한 말씀 해주시고 유족들 손잡아 주시고 사과하시는 게 어떤 진상보고서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 그리고 이형용 지리산권역 역사문화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현대사의 비극이자 또 미완의 역사로 남아있는 여순 사건, 그 진상을 정확하게 밝혀내고 억울하게 희생된 시민들과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 한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